현지 시간 목요일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FOMC 회의 결과 여파를 주시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35만 1,000명으로 나타나면서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미국의 9월 마켓 제조업 PMI 지수가 60.5로 집계되면서 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9월 마켓 서비스업 PMI는 54.4로 나타나면서 14개월 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8월 경기 선행 지수가 전월 대비 0.9% 상승하면서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자산 매입을 유지했으며 경제 전망을 하향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지방정부에 헝다의 몰락 가능성 대비를 지시했습니다. 캐시우드는 테슬라의 주가가 $3,000에 도달할 시에 매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현지 시간 목요일 뉴욕 증시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 초반만 하더라도 월요일날 화요일날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조정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았었는데요. 다행히 수요일 시장과 목요일 시장에서 반등에 나서주면서 다우지수는 그동안의 낙폭을 모두 다 만회한 상태입니다. 먼저 자세한 글로벌 마감 시황 확인해 볼 텐데요. 박고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FOMC 회의 결과를 소화하며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1.48% 올랐고 S&P 500 지수는 1.21% 상승,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04% 올랐습니다. 이날 주요 지수는 중국발 헝다 리스크가 완화된 가운데 전일 발표된 FOMC 결과가 대체로 예상에 부합한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안도 랠리가 나타나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미국 하원의 부채 한도 유예 법안 통과로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특히 GE와 캐터필러 등 글로벌 경기 회복과 관련된 주들이 선전했고 국제유가도 상승세를 보이며 에너지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한 10년 말 국채금리가 1.42%대로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은행주들도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35만 1,000명을 기록하며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업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장에서는 에너지주와 금융주, 그리고 산업재주가 가장 많이 오르며 선전했습니다. 반면에 부동산주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종목별로도 보겠습니다. 이날 다우 종목 가운데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인 종목은 세일스포스였습니다. 고객관리 솔루션 업체인 세일스포스는 내년도 연간 매출 전망치를 5천만 달러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일스포스가 클라우드에 기반한 서비스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며 중장기적인 이익 성장 기대가 부상한 가운데 주가는 7% 넘게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 흐름도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대만의 TSMC 대신 삼성전자의 자율주행 핵심 부품인 차세대 자율주행 칩의 생산을 맡기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르면 오는 4분기부터 7나노미터 공정에서 테슬라의 2세대 자율주행 칩 HW4.0을 생산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오늘장 테슬라의 주가는 강부하권에서 마감했습니다. 한편 이날 튜더 피거링 홀트는 전기차 시장의 경쟁 심화와 밸류에이션을 언급하며 테슬라에 대한 매도 투자 의견을 제시했고 반면에 피스커에 대해서는 매력적인 위험 보상 비율을 언급하며 매수 투자 의견과 목표가로 $19를 제시했습니다. 오늘장 피스커의 주가는 6%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니오는 2차 전지 양극재 소재인 코발트가 들어가지 않은 새로운 배터리를 출시했습니다. 3원 리튬과 리튬 인산철을 사용해 가격이 저렴한 배터리를 출시한 가운데 오늘장 주가는 0.8%대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팡주도 보겠습니다.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의 경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이폰 13에 대한 사전 주문 건수가 작년 대비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고 언급하며 애플에 대한 중립 투자 의견을 재차 제시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애플은 0.6%대 올랐습니다. 또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론의 경우 골드만삭스는 다음 주로 예정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매수 투자 의견을 재차 제시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주가는 강부하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트위터는 비트코인 등을 활용해 팔로워들이 인플루엔서를 후원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 서비스 업데이트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송금앱뿐만 아니라 스트라이크라는 암호화폐 앱을 사용해 비트코인을 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주가는 3%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비디오 스트리밍 업체인 로쿠도 보겠습니다. 구겐하임은 커넥티드 TV 광고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로쿠가 수혜를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로쿠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했고 목표가는 $395로 제시한 가운데 오늘 장에서 주가는 3%대 올랐습니다. 한편 보잉은 상업용 항공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40년까지 약 20년간 중국에서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신규 항공기 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국내선 교통량이 북미 항공 여행 수요를 앞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주가는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젠의 경우 리드엠은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아두헬름이 장기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바이오젠에 대한 매수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주가는 1% 이상 올랐습니다. 또한 CDC는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을 65세 이상의 사람들에 대해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장에서 주가는 0.5%대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중국 헝다그룹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영국을 제외하고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영국 영락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4분기 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4%로 상향 조정했고 자산 매입을 종료하기 전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8%대 올랐고 프랑스 깍그 지수는 0.98% 상승한 반면에 영국 증시는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도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공급 우려가 지속된 가운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WTI 가격은 1.48% 오른 73달러 선에 마감하며 2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 브렌트유는 77달러 선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위험 선호 현상 속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국채 수익률도 급등하면서 금 가격을 압박했습니다. 오늘 장 금 가격은 1.6% 떨어진 1,749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24시간 잠들지 않은 해외 투자 뉴스, 오늘도 홍성진 그리고 전가은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나이키가 실적을 공개했는데 좀 아쉬운 실적을 공개하면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3%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PS는 예상치를 웃돌면서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밑도는 아쉬운 성적을 공개했는데요. 지난 2분기 때는 워낙 실적이 좋게 나왔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었는데 이번 분기 실적은 다소 불안하게 나오면서 시간에서 계속 약세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확인해 보시죠. 네, 매주 금요일마다 전해드리고 있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35만 1천만 명으로 나타나면서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2주 연속해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 고용 상황이 불안하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럼 밤사이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미 노동부가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를 공개했는데요. 청구자 수가 총 35만 1,000명을 기록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예상치인 32만 명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발표된 수치는 앞서 공개된 지난주 수정치인 33만 5천 명보다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지난주는 루이지애나와 동부 연안까지 강타한 허리케인 아이다의 영향으로 실업 청구 건수가 잠시 높은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당시 분석가들은 오늘 발표에는 청구자 수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현재 청구 건수는 다시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주 캘리포니아에서 행정적으로 밀려있던 2만 4천여 건의 청구 건수가 한꺼번에 처리된 것이 통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고용주들이 지난 몇 달 동안 정리해고를 억제하면서까지 고용시장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차츰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다만 델타 변이 상황과 허리케인 아이다의 피해 규모가 여전히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고용시장의 회복 상황을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밤사이 미국의 8월 경기 선행지수도 발표됐습니다. 경기 선행지수는 미국의 실업보험 청구 건수, 제조업체 신규 수주, 또 소비자 기재티 등 총 10개의 항목을 기초로 추산되는 지표인데요. 이번에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경기 선행지수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전월보다 0.9% 상승한 117.1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컨퍼런스 보드 측은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8월 중에 가파르게 올랐다면서 최근 빠른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세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지표가 계속해서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올해 남은 기간에도 탄탄한 경제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전했는데요. 이 같은 수치를 기본으로 미국 GDP 성장률이 올해 6%를 도달하고 내년에는 4% 수준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외에도 밤사이 미국의 9월 마켓 제조업 및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도 발표됐는데 두 지표 모두 월가 예상치를 하회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밤사이에 나왔던 다양한 미국의 경제 지표들부터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의 헝다그룹이 파산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이번 주 내내 지금 짚어보고 있는 이슈였는데 다행히도 수요일과 목요일 미국 시장에는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 여파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가은 캐스터, 오늘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던데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네, 중국 당국이 지방 정부에 중국 헝다그룹이 몰락할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3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료들은 폭풍이 올 수도 있으니 준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는데요. 단 헝다가 사태를 관리하는 데 실패하면 마지막에 정부가 개입하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지방 정부가 헝다그룹으로 인해 초래될 혼란을 방지하고 주택 구매자나 자국 경제가 받을 타격을 완화해야 하는 과제를 받게 됐다고 말했고요. 이를 위해서 지방 정부에서 회계사와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꾸리고 각 지역 내에 헝다 사업과 관련한 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헝다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여파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정부가 빚더미에 앉은 헝다그룹을 직접적으로 구제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힘을 싣는 조치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평가했습니다. 헝다 측 대변인과 중국 정부는 이와 관련된 논평 요청에는 즉각적으로 응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에 더해 중국 당국이 달러채 채무 불이행을 피하라며 헝다그룹에 요구한 사실도 23일 보도됐습니다. 이날은 2022년 만기 달러화 표시 채권 이자 지급일로 헝다는 총 8,350만 달러 규모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헝다그룹은 29일까지는 1억 6,500만 달러의 달러채 두 종목의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헝다가 아직 달러화 채권 이자를 지급할지는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자 지급일을 기준으로 유예 기간은 30일이라서 다음 달 말까지 이자를 내지 못하면 채무 불이행이 됩니다. 국제신용평가사 S&P는 중국 정부가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중국의 헝다 몰락 대비 요구를 중국 당국이 지방 정부에 지시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가상화폐 관련해서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트위터가 비트코인 후원 기능을 도입하겠다, 이런 보도가 전해졌는데요. 홍성진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트위터가 비트코인 후원 시스템 등 신기능을 도입한다고 밝혀 오늘장 3% 넘게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NBC는 현지 시간 23일 온라인 제품 설명회를 통해 사용자들을 위해 트위터의 기능을 대거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인기 인플루언서에 대한 가상화폐 후원을 시작으로 NFT 작품 전시, 또 음성 채팅 서비스 활성화 등 다양한 업데이트가 이뤄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밤사이 트위터가 발표한 내용 중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건 비트코인 후원 시스템입니다. 앞서 트위터는 지난 5월부터 일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후원 기능을 시험한 바 있는데요. 당시 사용자들은 자신이 팔로우하는 인플루언서에게 스퀘어 캐시앱 또는 페이팔의 벤모를 통해 후원금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에 따르면 트위터는 앞으로 비트코인 결제 앱인 스트라이크를 도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전 세계 iOS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먼저 출시할 계획이라면서 빠른 시일 안에 안드로이드 이용자들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CNBC는 트위터의 CEO인 잭 도시가 평소 가상화폐를 지지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오늘 트위터의 결정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트위터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NFT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트위터는 사용자들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NFT 작품을 직접 인증하고 또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개발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관련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따로 없었지만 NFT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을 지원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외에도 트위터의 음성 채팅 플랫폼인 스페이스의 활성화를 위해 녹음 및 다시 듣기 기능을 몇 주 안에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밝혔고 여기에 채팅방을 운영 중인
호스트에게 후원할 수 있는 스페이스 펀드 역시 조만간 선보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밤사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전망도 같이 나왔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 마이클 노보그라츠가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의 운명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진단했는데요. 노보그라츠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4만 달러, 또 이더리움이 2,800달러 선을 유지한다면 가상화폐 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라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면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과거에 비해 현재 가상화폐 시장의 사업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라면서 이는 개인 투자자들의 활발한 거래량 덕분이라고 진단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트위터에서 비트코인으로 후원을 받을 수 있다. 트위터가 오늘 새로운 업데이트 내용을 공개하면서 강세로 마무리됐다는 점 확인해 봤습니다. 마지막 뉴스까지 체크해 보시죠. 네, 캐시우드가 테슬라의 목표가 달성할 시에 매도를 예고했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지만 3,000달러를 목표가로 제시했는데 정가은 캐스터 지금 테슬라가 753달러의 종가를 맞췄으니까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갈 길이 멀어 보이기는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전해졌습니까? 네, 아크인베스트 CEO 캐시우드가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가가 3,000달러에 이르면 매도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23일 배런스에 따르면 캐시우드는 전날 펀드 평가사 모닝스타의 투자 컨퍼런스에서 테슬라 주가가 조기에 3,000달러라는 목표 주가에 도달할 경우 내년에 아크이노베이션 등 주요 펀드에 테슬라 지분을 매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시우드는 테슬라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을 언급하면서 더 많이 투자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기존 자동차 산업이 이런 신기술로 인해 혼란해질 거라며 내년쯤에는 전기 자동차의 평균 가격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저렴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테슬라와 관련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우려 섞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중국이 최근 공동 부유에 초점을 맞추면서 신흥시장에 많이 노출된 미국의 다국적 기업, 특히 테슬라에 타격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20%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는 만큼 바이 차이나 정서가 더 팽배해진다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캐시우드는 미국의 전통적인 성장주의 미래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그녀는 컨퍼런스에서 100만 달러가 있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구성된 펀드와 연 1에서 2%의 이자를 받는 국채 중 어느 쪽에 투자하겠냐는 질문에 앞으로 10년간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보다는 국채 10년물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국채와 비교된 펀드에는 애플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주요 기술주 이외에도 JP모건과 존슨앤존슨, 비자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몇 년간 시장은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파괴적 혁신과 창조적인 파괴는 가치주뿐만 아니라 소위 성장주로 불리는 주식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홍성재인 그리고 전가은 외신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ETF 투자 시장의 트렌드를 짚어드리는 ETF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규 상장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미국 신규 상장 ETF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파이언스 넥스트젠 스펙 IPO ETF입니다. 티커는 SPAK인데요. 디파이언스 ETF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 작년 9월에 상장됐습니다. 수수료는 0.45%인데요. 이 ETF는 미국 스펙에 최초로 투자하는 ETF입니다. 먼저 스펙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스펙은 기업 인수 목적 회사로 페이퍼 컴퍼니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스펙은 주식시장에 상장을 한 후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정해진 기간 내에 유망한 기업과 인수합병을 유일한 목적으로 두는 회사입니다. 스타트업처럼 유망한 기업과 만약 기간 내 인수합병을 실패한다면 상장 폐지가 되고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개별 스펙 투자보다 ETF를 활용하여 스펙에 투자하는 것이 합병 실패나 주가 변동성 등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더 유리할 텐데요. SPAK ETF는 스펙을 통해 이미 상장한 기업의 80%, 새로 상장된 스펙의 20%를 나누어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장한 기업들은 매달마다 그리고 새로 상장된 스펙들은 분기마다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28% 비중으로 금융주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위 구성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기업 루시드 모터스의 8.5%, 스포츠 베팅 업체인 드래프트킹스의 5.2%, 빌 에크먼이 운영을 하고 있는 스펙인 퍼싱 스퀘어 탄팅 홀딩스의 2.7%, 인프라 기술 공급 회사인 버티브의 2%, 핀테크 플랫폼 소파이의 1.7%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SPAK는 오늘장 23.87달러에 마감을 했고 한 달간 6% 상승, 연초 대비 16%, 1년간 8%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두 ETF는 미국 IPO 투자 ETF입니다. 에어비앤비와 스노우플레이크도 기업 공개 당시 주가가 120%, 100% 뛰었는데 외국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미국 공모주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ETF를 통해 이런 미국 공모주들에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르네상스 IPO ETF, 티커는 IPO입니다. 르네상스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 2013년 10월에 상장됐습니다. 수수료는 0.6%입니다. 이 ETF는 새롭게 기업 공개가 된 미국 기업들로 지수를 구성하는데요. IPO가 된 시점부터 90일 이내 기업들을 지수에 편입하고 2년간 보유하게 됩니다. 구성 섹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의 42%, 헬스케어 11%, 경기순환주의 9%, 금융주의 3%, 산업재해 1% 투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위 구성 종목들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굉장히 친숙한 기업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더나가 9.7%, 우버가 6.4%, 스노우플레이크가 5.5%, 줌비디오가 5.3%,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4.5%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IPO는 오늘장 69.99달러에 마감을 했고 한 달간 9%, 연초 대비 8%, 1년간 38%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ETF입니다. 퍼스트 트러스트 US Equity Opportunities ETF인데요. 티커는 FPX입니다. 퍼스트 트러스트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 2006년 4월에 상장됐습니다. 수수료는 0.58%입니다. 운용 규모를 따져봤을 때 앞서 설명드렸던 IPO보다 30배가량 큰 수준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ETF는 새롭게 IPO 혹은 스핀오프된 기업들 중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들을 포함하는데요. 스핀오프가 무엇인지 살짝 짚어드리자면 회사를 분할하는 방법 중 하나로 모 회사에서 분리된 자회사를 신설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일, 약 4년간 거래된 미국 IPO 기업들에 투자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구성 섹터를 살펴보면 기술의 39%, 헬스케어 12%, 경기순환주의 8%, 산업재해 7%, 그리고 금융주에는 6% 투자하는 모습입니다. 구성 종목들을 살펴보면 분기별로 이제 재구성을 하게 되는데 상위 종목들은 마벨 테크놀로지 그룹의 8%, 소셜 미디어 회사인 스냅의 6%, 화학 재료 회사인 아반토의 3%, 채권 전자거래 플랫폼 기업인 트레이드웹의 3%, 델 테크놀로지의 2%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FPX는 오늘장 133달러에 마감을 했고 한 달간 2%, 연초 대비 10%, 1년간 40%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대표적인 신규 상장 ETF들 살펴봤는데요. 미국의 신규 상장한 유망 기업들에 대한 투자 전략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ETF 플러스였습니다.